어렸을 때부터를 좀 돌아보게 되는데, 역시 뭐 앞에 다른 작가님들도 아마 언급을 하셨겠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8비트 퍼스널 컴퓨터를 만나면서 인생이 뭔가 이런 계통으로 흘러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처음 접했던 퍼스널 컴퓨터예요. 근데 여기에는 흥미롭게도 플러터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림 같은 거를 그릴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 퍼스널 컴퓨터에는 명령어를 알려주는 그런 책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뭔가를 많이 해내지는 못했고요. 저기 보면 이렇게 카세트에 프로그램을 넣게 돼 있었죠. 본격적으로 그래도 좀 직접 해보게 된 거는 대우에서 나온 IQ1000 MSX라는 컴퓨터 계통인데요. 앞에 컴퓨터도 Z80이라는 CPU를 쓰고 이것도 Z80이라는 CPU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서브컬처가 얽혀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빠져들었던 것은 그 라인 명령어 같은 걸 써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만드는 것 같은 걸 좋아하는 편이고 만화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로 뭐 게임도 하지만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경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에는 뭐랄까 지금까지 회자되는 전설적인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저자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당시에는 만나보지는 않은 분들은 아니었지만 사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몇몇 분은 직접 만나게 됩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거든요. 그래서 MSX 1, 2 파워업 테크닉이라는 청소년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점프를 해서 대학생 때에는 컴퓨터 그래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 BBS인 나우누리의 그래픽 매니아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요. 제가 뭐랄까 짚고 싶은 것은 어떤 커뮤니티나 서브컬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뭐 이때는 시삽, 부시삽 그런 것도 있고 정모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흥미로운 일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지금 보면 되게 부끄러운데 뭐뭐 해유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곤 했네요. 네. 그 다음에 뭐 대학원 즈음에는 그 삼성의 소프트웨어 멤버십이라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전에 유니코사라고 대학생 연합 컴퓨터 동아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삼성이 이렇게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지만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데 저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북유럽 쪽에서 데모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는 어셈블리라는 행사였을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컴퓨터를 들고 와가지고 파티 같은 걸 하고 뭐 코딩을 해서 만든 거를 뭐랄까 서로 자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딩하는 거를 뭐 배틀을 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거기하고 약간 그래도 결이 비슷한 게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규모는 없었기 때문에 그 미싱 링크 같은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을 해서 데모씬이 결국에는 어떤 오디오 비주얼 영상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영상 같은 걸 만드는 어떤 문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관심이 많이 있었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아까는 이제 퍼스널 컴퓨터를 만났던 8비트 시절에 만났던 소년이 이렇게 성장하는 짧은 스토리였고요. 입자는 뭐냐 하면은 제가 공부를 하게 되는 쪽은 응용 물리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999년에 뭐 논문을 딱 한 번밖에 석사 논문을 안 써봤지만 결함을 가지는 평면구조 초전도체에서의 볼텍스 동역한 연구라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고요. 하지만 제가 오히려 흥미를 가졌던 것은 이게
그 코드로 어떤 초전도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림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불순물이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자기장이나 뭐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그게 불순물에 붙기도 하고 피해가기도 하고 인력과 청력이 있는 어떤 복잡한 그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초전도체의 전류전압 특성을 연구해야 되는 논문인데 그거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게 좀 흥미로운 그림이 되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들의 인력과 청력이 그리고 그 궤적이 만들어내는 거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빗물이 한번 차창이나 유리창에 비 오는 날 빗물이 흘러가면 어느 순간 길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거기로 흘러가는 현상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서 뭔가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 때는 C나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썼어야 되는데 2000년대에 와서는 자바를 가지고선 사람들이 창작을 많이 했거든요. 자바 애플릿을 가지고 창작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인터넷을 막 검색하다가 우연하게 알게 된 사이트가 이 싱글셀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여기 이름을 보면 골란 레빈이라던가 케이스 윌스라던가 뭐 이렇게 조슈아 데이비스라던가 뭐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알 법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싱글셀이라는 거를 만들었을 때 프로세싱이라는 거가 그 당시에는 프로세싱이 도메인이 SS가 없어가지고 O를 써서 프로세싱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알파 버전을 공개했던 즈음이 이제 2001년 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도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따라서 배우다가 좀 더 뒤늦게 알게 된 것이 홍대의 XD라더나 이건 이제 성기환 선생님으로부터 자료를 나중에 받아가지고 책에 있는 거를 넣은 건데요. 이렇게 케이스리스나 벤 프라이 같은 프로세싱을 만든 사람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하던 게 2003년 뭐 그 정도 즈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고 제가 그 관련된 일을 한 게 빠르게 어떤 소프트웨어의 프로토타이핑 같은 거,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거를 하는 작업 같은 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플래시나 프로세싱 같은 도구들을 썼었거든요. 또 어느 날 문득 저만 이런 도구를 쓰나 국내 혹시 커뮤니티는 없나 라고 찾아보다가 아트센터 나비라는 곳이 있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됩니다. 프로세싱으로 검색을 하다가 그래서 그냥 무작정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전화를 받으신 분이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던 박소연 큐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정확하게 그 워딩은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좋아하고 잘할 법한 거를 하는 곳인 것 같다. 그냥 궁금하다.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모임이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어느 날 문득 이곳으로 터덕터덕 다가왔는데 그날의 인상이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한 명은 서양인이었고 한 명은 동양인으로 보이는 분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았지만 일본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약간 여기는 도대체 뭐지?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모험이 시작됩니다. 그때가 그 IMP라는 모임의 1기 후반부 때거든요. Interactivity and Practice라는 모임이었었는데 공학자라던가 뭐 기존에 이제 작업 활동을 계신 분이 그때 이제 양아치 작가라던가 김태현 작가 같은 분들도 그때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고 카이스트에서는 컬처 앤 테크놀로지라는 그 학제가 생길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쪽 분들도 있고 이 미디어 아트라는 거에 저는 당시 그 용어를 처음 들었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뭔가 복잡복잡한 모임을 하던 때였죠. 그러면서 이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입자에다가 인생을 하나 붙였죠. 이 부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당시에 뉴욕에서 그 팩 맨하튼이라고 팩맨이라는 게임을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를 했는데 그거를 당신들도 해보시오라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뭔가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커뮤니티에서 명동에서 그걸 했었던 사진인데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당일날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팩맨 옷을 입고
팩맨하고 그 고스트가 돼가지고 그 명동 한복판을 팩맨의 게임 스테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당시에는 뭐 GPS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도시 그 골목에다가 좌표를 붙여놓고 내가 지금 D6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잡고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어번 게임이죠. 그래서 2005년 4월 17일에 한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저분이 빨간 옷이 박소영 큐레이터고, 이게 지금은 뭐 다들 교수나 아니면 스타트업 CEO가 되어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접니다. 제가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플래시로 이러한 어떤 그 대시보드 같은 걸 만들었었거든요.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달려와가지고 저를 태그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잡힌 거고, 자동화된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대시보드에서 이제 잡았다라고 이제 체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때 최태윤 작가도 같은 멤버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나비에서 활동을 하다가 뭐 약간 좀 점프를 하자면, 제가 코딩하는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나비 아카데미가 만들어질 때 저도 프로세싱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작업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건물의 한 층인가 두 층 아래인가요? 예, 여기서 이제 첫 강연 같은 걸 했던 모습이고요. 이때 김수정 교수님이나 뭐 성기원 아까 작가님이라던가 이렇게 같이 강의를 하곤 했었죠. 그래서 나비 아카이브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법 많은 일들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과 10주년 기념인가요? 이것이 미디어 아트다에도 제가 여러 번 등장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다 토바볼 수는 없고요. 제가 초반에는 협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그 예술의 씬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결을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관계 맺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사다리 움직임 연구소와 그 어떤 어린이 대상의 인터랙티브 공연을 만들어 본다거나, 김준 작가님하고 뭐 러브쉐이커라고 사람들 얼굴을 찍으면은 막 이상하게 섞이는 작업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I라는 거가 3년에 걸쳐서 있었는데 1.0부터 3.0까지 그 지역사회 공부방을 찾아다니면서 청소년들하고 뭔가를 같이 만들어보는 뭐 멘토링이기도 하고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당시 제가 했었던 것들은 뭐 이렇게 입자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뭐 많이 유행했었던 카메라에 인식이 돼가지고 움직임에 반응하는 어떤 뭐 작업이라거나, 바람을 호흡 불면은 민들레가 날아간다거나, 그냥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재미있어서 했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저 민들레 씨에 뭐 붙는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저기가 저 씨앗이 날아가서 다시 떨어지면 또 자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즈음에 했을 법한 전형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뭐 퍼포먼스였네요. 뭐 비슷한, 이거가 아마 2007년에 그 파티라고 People Art Technology라는 행사를 나비에서 했었는데, 그때 허서정 큐레이터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그 문자로 어떤 단어하고 음계 같은 걸 보내면은 함께 음악이 만들어지는 그런 작업 같은 거를 했었네요. 그래서 입자를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그 대학원 때 만들었던 알고리즘을 확장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아까 같은 형태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그 안에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직화하는 입자들의 움직임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컴퓨터 안에서의 입자들이 초록색은 청력이 발생하는 경계거든요. 그래서 초록색보다 안으로 다가오면 밀치고, 하지만 밀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 안에 다가오면은 저렇게 인력이, 선은 지금 인력이 발생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일정 범위, 이 파란색 안에 들어오면 인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규칙에 의해서 이런 자기조직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컴퓨터 안에서만 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뭔가 아이디어들이 생기기 시작할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자들의 움직임과 사람, 조직과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 뭐 큰 입자는 영향력이 있는 어떤 존재, 그리고 그런 존재가 들어갔을 때 걔가 어떻게 바뀌나, 궤적은 어떻게 바뀌나,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해봤었죠. 근데 그거를 조금 1차원적으로 실험을 해봤던 거가, 이것은 그 신보슬 큐레이터하고 그 코타키나발루라는 섬에 가서 했었던 워크숍인데요. 예. 그래서 이때는 제가 미리 만들어둔 코드에 사람들 이름을 그때 참가자들을 적고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있다가 어떤 퍼포먼스를 할 건데 어떤 규칙에 의해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할 거다.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튜토리얼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워크숍을 해서 LED를 달고서는 바깥에 나가서 이제 비슷한 걸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하지 않고 어떤 인력과 청력을 느낀 다음에 누가 가까이 오면은 약간 밀치기도 하다가 근데 너무 멀리 가면 그 사람은 뭐 따라가기도 하고 약간의 규칙에 의해서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장노출을 하면은 궤적이 남기는데 아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와 비슷한 거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좀 약간 웃길 수도 있습니다만 특정 조건이 되면은 허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술씬에서는 아마 티노 세갈 같은 사람들이 지시문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퍼포밍 하는 거를 한다고 들었었는데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죠. 지금 뭐 소리가 작아서 잘 크게 들리진 않습니다만 어떤 소리가 났다가 흩어졌다가 뭐 그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컴퓨터에서 일어났던 거를 바깥에서 그냥 퍼포먼스를 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결로 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08년에 MIT의 그 스크래치 컨퍼런스, 스크래치라고 어린이를 위한 코딩 할 수 있는 도구가 2000년대 한 4년쯤에부터 개발이 되면서 이제 슬슬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첫 컨퍼런스가 2008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컨퍼런스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나비에랑 함께 우리나라에서 스크래치 데이 서울이라는 거를 열고 지금은 굉장히 연례 행사를 크게 열리는 편인데요. 이제 서울에서는 그때가 아마 처음 열렸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은 맨 왼쪽에 있는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김승범 작가님. 요새 프로토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호니다 킴 작가님과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당시에 저는 IT 계통의 커뮤니티에서 김승범 작가님을 만났었고요. 다른 두 분은 일본 쪽에 역시 그 작가님이기도 하고, 그 앨런 케이와 함께 일했던 그 분이기도 한데, 야마미야 상과 이제 카즈히로 상이라고 어린이를 위한 코딩에 관련돼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과 함께 사진을 남겼던 겁니다. 이 즈음에 스크래치 등을 활용을 해서 뭔가 좀 다른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팀으로 작업을 하는데 스크래치를 처음 배우더라도 3명이서 힘을 합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다. 운전하는 사람, 코딩하는 사람, 키보드를 만지는 드라이버가 있고 옆에서 그거를 약간 보조하는 코-드라이버가 있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하고 피드백을 나중에 주는 옵저버가 있고 이런 3명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입자들에 대한 상을 가지고 온 거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하되 그런 팀이 여럿이 있을 때는 타화수분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뭔가 배운 것이 있으면 다른 팀하고 교류하면서 알려주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접근. 그래서 인력에 대한 상을 가지고서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고 같은 걸 남겨서 뭐가 좋았고 뭐가 아쉬웠다. 그래서 성찰할 수 있는 어떤 구조. 그리고 그 성찰이 다음 이터레이션의 다음 단계의 피드백이 될 수 있게 하는
구조 같은 것들을 실험을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 IT의 애자일, 기민한 문화하고 애자일이나 뭐 린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커뮤니티들하고 관련을 맺으면서 배우게 된 그런 접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좋았던 거, 아쉬웠던 거,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인사이트가 뭐가 있냐, 그런 것들을 나누고 기록화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아이디어거든요. 이거는 스크래치로 만든 건데요. 스크래치로 만들었을 때 얘가 어떤 지능을 가지진 않았지만 벽에 닿으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3도, 왼쪽 벽에 닿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3도 돌리고, 오른쪽 벽에 닿으면 왼쪽 방향으로 3도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로를 탐색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사이버네틱스의 개념입니다. 피드백에 의해서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차 사이버네틱스가 좀 전의 것이라면 2차 사이버네틱스는 그 과정을 한 번 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이버네틱스가 어원이 그 방향을 바꾸다, 스티어, 뭐 좋다 하다, 뭐 그런 데서 왔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상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급진적으로 하게 되는 거가 그 로컬 에너지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이것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창준 님이라는 애자일 컨설팅의 김창준 님이라는 분한테서 이거를 접했는데요. 그때가 아마 그 2008년 즈음에 대한언어 축제라는 곳에서 대안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려주고 배우는 축제 때 배웠던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IT뿐만이 아니라 뭐 한발레츠라고 지역사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내가 뭔가를 알려줄 수 있고 그거를 알려줄 수 있으면 포스트잇에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배우고 싶으면 그걸 또 포스트잇에 적어요. 매치메이킹을 하는 겁니다. 연결하는 작업.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순환시키는 시도. 그래서 내가 뭘 알려줄 수 있고 나는 뭘 배우고 싶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저기에서 저 테이블에서 만나면 되겠네. 같은 것들을 좀 큰 규모로 하게 돼서 이때는 몇 번의 파일럿을 한 다음에 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 관련된 프로젝트로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속 가능한 창작 공동체라는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좀 더 일을 크게 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 즈음일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만 입자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약간 좀 전이를 시켜서 사회적인 어떤 활동에서 그거를 풀어내는 시도가 되는 거죠. 그때 만들어졌던 책자가 3권이 있는데 하나는 조금처럼 알려주고 배울 수 있는 배움 나눔에 관련된 렛츠라는 책자와 하나는 또 워크숍 같은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워크숍의 방법 같은 거를 시도하는 워크숍은 또 어떻게 기획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가 같은 것들을 논의하는 모임이 있었고 하나는 영수증도 안 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증빙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세금을 써서 커뮤니티를 지원하자라는 실험이었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은 가끔 모여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고 뭘 시도하고 있다 같은 걸 공유하기만 하면 우리가 소정의 아주 작은 금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20만 원 정도를 월 지급하는 실험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 당시에 그 커뮤니티 쪽에서는 텀블벅이라던가 지금은 사라진 렉앤플레이라는 이제 인디 음악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커뮤니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는 뭐 피지컬 컴퓨팅 해서 이제 소자를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 보는 뭐 메이커 문화와 비슷한 그런 워크숍이고 맨 왼쪽 것은 레츠에 관련된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사업이 끝날 즈음에 조금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약간 너무 열어놓고 알려주고 배우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모이기보다는 비산하는 것 같아서 당시에 그 여러 곳에서 그 뭐 프로세싱이 됐던 뭐 피지컬 컴퓨팅이 됐던 그런 어떤 뉴미디어를 창작 계통의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교수님이나 강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보자 라고 해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홍대라는 장소를 정하고요. 규칙은 우리가 장소를 대관하지 않고 카페를 게릴라성으로 쓰는데 그 카페에
그때 우리가 어디서 모인다는 거를 뭐 트위터나 SNS 같은 데 올려가지고 어디서 무슨 모임이 시작됐어요 라는 거 알리고선 해시태그 달아서 거기에 가서 나는 이 당시에는 터치 디자이너가 아니라 VVV가 있었고 오픈 프레임워크스 있었는데 이거 알려준다고 영어로 쓴 사람이 아마 김첸치스의 엘리엇일 겁니다. 그래서 엘리엇도 쓰고 뭐 이때 신승백 작가님도 참여했었고 또 누가 있었죠? 사일로랩의 이용호 대표도 이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실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관련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게릴라성으로 카페를 점유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배우고 했었던 경험을 했는데 그게 또 파생이 되어서 그 당시 제가 국민대학교에 출강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대 학생들이 아까 그 텀블벅하고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1호 프로젝트로 그 렛츠 스튜던트라는 프로젝트를 펀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이 저하고는 상관없이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알려주고 배우고를 해보자 라고 해서 1호 프로젝트로 펀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알려주고 배운다는 그 개념을 좀 더 급진적으로 실험을 이제 대학에서 하게 되는데요. 뭐 개원예대나 아니면 국민대에서 제가 맡았던 수업에서 그 수업의 구조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회고하는 방식이라던가 하는데 이 당시에 그 교육 쪽에서 유행이 됐던 게 플립드 러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동영상으로 강의를 많이 준비하진 않았지만 요청에 의해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내가 강의를 해주지만 보통은 먼저 제가 어떤 그 바운더리를 정해주면 뭐 프로세싱이 됐던 뭐 다른 어떤 도구가 됐던 원하는 도구들을 직접 자기가 설정을 해서 공부를 해오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내가 뭘 공부를 해왔으니까 뭘 알려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막힐 때는 저에게 요청을 해서 강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많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려주고 배움의 에너지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수업을 했었는데 이게 그 유아교육 쪽에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프로젝트로 영어로 번역을 하긴 하지만 영어로는 담겨지지 않는 이탈리아어예요. 프로제타지오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그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마지오네의 반대말로 정의를 합니다. 프로그램마지오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반대인 개념이 뭐냐면은 교육에 대한 초기 추측들은 실제 수업 활동이 진행되면서 다르게 펼쳐지고 새로운 접근법으로 변화한다. 학습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면서도 점진적인 단계별로 절차가 진행되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다. 지식 형성은 집단이 경험하는 과정이다. 어린이는 자신만의 이론을 만든다. 물론 저는 대학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과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영감을 가지고서는 대학의 수업에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인터랙션 디자인 수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디자인 워크숍 수업. 그래서 디자인 워크숍은 워크숍을 이제 개발하는 수업에 로 펼쳐냈었는데 수업의 부제가 덕밍아웃이었어요. 덕밍아웃이 보통 내가 뭐에 덕후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를 파고드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거를 수업 시간에 선언을 하고 좀 안전한 상황을 만든 다음에 선언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파고드는 거를 공유하고 함께 팀을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식의 그 수업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나름대로 아까 그 프로제타지오네라는 개념을 풀어본 건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탐색하고 시행착오하고 후퇴할 수 있는 걸 인정하고 어떤 건강한 기대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피드백을 받아서 잠재적인 방향이 있을 때 더 좋은 건강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뭐 사이버네틱스죠.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를 교육의 맥락에서 시도를 했는데 사실 그 교육하고 사이버네틱스하고 특히 구성주의 교육하고는 굉장히 큰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실험을 하다가 이제 다시 제 작업으로 돌아오면 이것은 아마 2018년도에 만들었던 건데 뭐 3차원적으로 입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어떤 궤적을 남겼던 그 궤적을 다시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해서 그 초기 일단은 펼쳐낸 다음에 그 과정을 학습을 해서 다시 그 다음 단계를 만드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어떤 제목은 거의 쓸모없는 오토인코더라고 그 약간 그 쓸모없는 기계 있잖아요. 고양이가 계속 동전 잡았다가 계속 반복하는 그런 기계의 느낌으로 이런 어떤 자기 회귀하는 그런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 봤던 겁니다. 이것은 올해 초에 작업을 했었던 건데 제가 이러한 입자를 가지고 하는 주제에 상당히 오랫동안 천착을 하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인식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가위바위보를 가지고 이때 그 목흥균 큐레이터님이 공정에 관한 뭔가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가위바위보를 화두를 삼았던 건데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입자들이 가위바위보가 돼서 이기고 지는 어떤 그 관계들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규칙은 공정해 보이는데 나중에는 한 부족만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탐색을 하는데 이거는 그 시트콤 이미 끝난 지 오래된 빅뱅 이론이라는 시트콤을 통해서 알게 된 그 5 존재로 가위바위보 하는 거. 리저드하고 뭐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하는 걸 때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는 제가 화두 삼았던 것은 일견 공정해 보이는 규칙이 있더라도 그게 어떤 편향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뭐 그런 거에 관련된 좀 탐색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게 이따가 후반부에 얘기할 그 화두랑 다시 맞물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는 만든 건 아니고 톰 모어라는 사람이 Particle Life라는 작업의 인터페이스를 훌륭하게 만든 걸 보고서는 약간 비슷하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초록색은 인력이 작동하는 관계고 그래서 지금 하늘색끼리는 인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뭐 보라색끼리는 청력이 작동하고 이렇게 일종의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입자들의 상관관계를 풀어내면은 여기 보면은 약간 인공생명 같은 게 이런 단순한 규칙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서는 이런 어떤 흥미로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살펴보다가 좀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런 입자들에게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을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지금 2가지 색이 있을 때 입자들 안에 어떠한 뭐 장소랑 조화라는 키워드 같은 걸 넣었을 때 뭐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 키워드들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서는 당시에는 GPT-3를 써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는 글을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논의할 주제를 제가 화두를 던지고 입자들이 모였던 상태에서 얻은 키워드를 그냥 랜덤하고도 뭐 거의 큰 상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서는 어떤 글을 또는 논의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는 대학이나 어떤 뭐 그런 어떤 학생들하고의 상황에서 시도를 했었던 것과 다시 제 작업으로 약간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이 잘 안 됐을 수 있지만 아까 그런 어떤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저한테는 늘 이런 입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느껴졌었던 거죠. 그런데 학생들하고 하다 보면 약간 욕구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쉽게 알려주는 쪽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이 좀 달려가면서 코딩하고 그러는 것을 좀 소홀히 하게 된달까요? 그러니까 약간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2015년 즈음에 제가 했던 실험이 약간
다시 그 원래 제 정체성으로 좀 더 들어가서 이게 코타키나발루의 키나바루 섬 해발 꽤 높은 곳에서 코딩을 하고 있는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늘 어디를 가던 뭔가를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었는데요. 이게 2014년도에 했었던 작업인데 뭐 이렇게 그림자를 찍으면 저렇게 이것도 아마 어린이 관련 전시였을 거예요. 캐릭터로 들어가는 거였었는데요.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약간 재미있어서 제가 좀 발표 자료에 담아봤습니다. 저는 사이버네틱스들을 좀 다른 쪽에서 보는 거가 언폴딩, 펼쳐내는 거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그라미를 그리면은 가운데 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점을 찍으면 거기를 공간을 또 동그라미를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색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네이처 오브 오더라는 책에 나오는 어떤 사파인데요. 테피스트리도 이런 식으로 펼쳐주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전의 구조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펼쳐내는 계획이 아까 프로젝타지오네와 비슷하게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펼쳐진다라는 개념이 뭔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심상이었어요. 그래서 코딩을 할 때도 뭔가 이런 거를 좀 카페에서 만들다가 좀 더 잘 출렁거리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그런 걸 SNS에 올리면 좋아요를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주를 하고 원래 이걸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거 하다 보니까 3D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네. 근데 나중에 만들고 보니까 오른발 왼발이 같이 가고 있구나. 그런 걸 나중에 봤을 땐 이미 많이 만든 다음이었고 뭐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 마리를 만들어 본다거나 뭐 요새 말로는 이제 팅커링이라고 하죠. 땜질한다. 근데 팅커링이 사실은 또 사이버네틱스거든요. 그거를 요즘 말로 표현했을 뿐이지. 뭐 이렇게 계속 변주를 하는 거죠. 뭐 소리를 넣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발자국이나 뭐 이런 파형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림자를 만든, 지금 머리는 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팅커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고를 또 해보면 제가 뭐 한 일주일 정도의 어떠한 과정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재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펼쳐진다는 심상을 가지고서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제 일상은 코딩에 좀 젖어 있었어요. 밥 먹다가 저런 거 사진 찍어놓고 SNS에 괜히 올린 다음에 아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선 만들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주로 습작할 때 많이 쓰는 게 쉐이딩 언어라는 코드를 가지고서는 많이 습작을 하는데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사과 잘라놓고서는 뭐 한참 보고 있다가 저거를 수학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뭐 하다가 걷다가 블럭 보고서는 집에 와서 만들어 보고 가을에 은행나무잎 떨어지면 만들어 보고 버스 타고 가거나 뭐 전철 제가 모든 탈 것에서 코딩을 해봤거든요. 배와 비행 우주선은 아직 못 해봤으니까 못했지만 그래서 전철 안에서가 재밌는데요. 전철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기 힘들면 상상으로 한다. 뭐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뭔가를 말로 하고 뭐 그러는 거. 예. 자기 전에도 뭔가 좀 해보고. 그래서 이러한 팅커링의 과정을 가지고서는 아까 그 작업이 나왔던 것 같고요. 코딩에 대한 생각은 이게 당시에는 그 코딩 교육이 꽤 붐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이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또 앞으로 프로그래머는 미래의 마법사가 될 겁니다라던가 뭐 말이 C가 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그 약간 작동하는 말이거든요. 현실에 개입할 수 있는 말이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그런 걸 할 때 이제 일상에서 제가 어떠한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가, 형성하려고 하는가, 그걸 펼쳐내려고 하는가의 좋은 장치로 공부를 공유하는 모임 같은 거를 당시에 또 재미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허락 없이 사진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기 어디 지난주에 왔을 민세희 작가 저기 어디 있고 양민아 작가 있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행신역 근처에 살았었는데 행신역의 카페에서 주말에 토요일 오전에 모여서 같이 나는 이번 주에 뭐 공부했어 뭐 그런 것들 코드를 알려주고
했었던 모습입니다.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스모어를 상당히 이제 제가 이사를 가면서 지속을 더 하지는 못했는데 제법 오랫동안 뭐 엄기순 작가님과 함께 시작을 해서 인원이 좀 더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한 6, 7명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한 4년 정도 스터디 모임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품이라는 모임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랑 신승백 작가님이랑 아까 김순번 작가님이랑 훈이다 킴 작가님 외에 또 몇 분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곤 했었는데요. 이분들하고 함께 했었던 거는 프로그래밍의 미래, 품위가 프로그래밍의 미래거든요. 근데 이 모임이 어떤 거냐면은 그 브렛 빅터라는 사람의 프로그래밍의 미래라는 어떤 그 강연과 자료를 공부하면서 결성이 된 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저희들의 그리고 특히 저의 그 어떤 관심사는 저의 기원에 대한 겁니다. 저는 8비트 퍼스널 컴퓨터 키드로 처음에 소개를 했었잖아요. 나 같은 사람들의 그 역사는 어디에서 갈래지어 나오는 것인가? 이것에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렛 빅터의 프로그래밍의 미래라는 어떤 그 내용은 이 페이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의 역사에서 왜 이러한 황금기, 뭐 더글라스 앵겔바트의 모든 데모의 어머니라던가 뭐 아까 얼핏 지나갔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었던 몇몇 꼭지점들을 지으면서 이런 어떤 과거의 것을 지금은 우리가 잃어버리지만 향기를 알고 있으면 다시 쫓아서 찾아갈 수 있다. 그런 어떤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나비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비에서 활동을 한참 할 즈음에는 나비가 이 책을 출간했다는 걸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뭐 미디어 아트나 아니면 퍼스널 컴퓨터가 일어나게 된 그런 어떤 근간의 역사들, 뭐 앨런 튜링이나 뭐 이런 계통의 역사가 아니라 좀 다른 역사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탐험을 하게 되는데 멀티미디어 바그너에서 가상현실까지 지금은 절판돼서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만 중고서적으로 사려면 꽤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이 책을 이제 같이들 읽고서는 공부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사이버네틱스, 노버트 위너, 리클라이더의 인간 컴퓨터 공생, 더글라스 앵겔바트의 인간지능의 확대, 바네바 부시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앨런 케이와 아델 골드버그의 역동적 개인 미디어, 뭐 기타 등등 뭐 굉장히 중요한 그 뭐랄까 글들을 큐레이션해서 전문을 다 실지 않고 좀 축약해가지고 실었던 책입니다. 상당히 지금 읽어도 재미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원광 교수님이 감수를 했고 나비 학예연구실이 옮겼죠. 근데 이게 저 책이 2003년에 발간이 된 거거든요. 올해가 2023년이죠. 2023년 5월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에서 사티아 나델라가 그 챗 GPT로 촉발된 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제품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짚으면서 우리가 역사의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1945년에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부터 인간 컴퓨터 공생, 모든 데모의 어머니, 퍼스널 컴퓨터의 발명, 알토, 그리고 PC, 그 다음에 인터넷, 아이폰, 그 다음에 챗 GPT, 그리고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이러한 정통성을 주장할 곳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뭐랄까 약간 빠르게 뺏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짚으면서 이거를 짚네라고 해서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이게 그 멀티미디어 책에 노세영 관장님이 이제 머릿말에 책을 출판하며 쓰셨던 내용들을 다시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책의 어떤 서두를 열면서 이렇게 방대한 정보가 있는 그런 요즘의 세상에서 오늘날 예술가를 포함한 문화생산자들의 숙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세계가 매력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자의 두뇌와 시인의 가슴과 그리고 예술가의 안목을 함께 지녀야겠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이러한 르네상스형 인간들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다시 읽으면서 이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처음에 협업을 많이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술씬에 있지 않다가, 그러니까 현대 예술에 있지 않다가 다른 분야에서 찾아와서 환대만 받은 건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떤 그 갈등도 있고 긴장 관계도 있고 알려주고 배우는 관계들, 아까 제가 초반에 모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복잡복잡했던 것들이 이런 메시지하고 다 엉켜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이런 레퍼런스들을 밝혔을 때 그게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다시 인출이 안 되는 요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를 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는 그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 베니 바부시의 어떤 기념비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쌓아왔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예, 기억할 시간은커녕 파악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45년도의 얘기입니다. 여전히 인간 경험의 총합은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고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은 돛담배 같다. 그런데 새로운 도구들이 나오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은 연상에 의해 작동한다. 그리고 색인화가 아닌 연관성에 의한 연상은 기계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게 메맥스, 메모리 인덱스, 혹자는 메모리 인덱스를 가지고 말을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계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정보를 다루는 컴퓨터로서의 어떤 상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맥스의 상상화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쓰고 그리고 하면은 그게 연상을 이으면서 나의 생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 예, 그리고 저렇게 카메라가 있어서 저러면서 또 이렇게 보이스 챗으로 할 수 있으면서 어떤 지능의 증강을 받을 수 있는 도구. 그런 것들을 1945년에 이미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한된 기억력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도중에 수렁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인간의 특권을 되찾고 중요하다면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확신. 아까 그 브렛 빅터의 향기 같은 느낌으로 이게 중요하다면 늘 다시 찾을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여행을 보조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상. 그리고 그게 그 45년이 핵폭탄이 터진 해잖아요. 그래서 이 글이 나온 게 과학기술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과학자들이 목도하면서 그러면 대안은 무엇일까 같은 어떤 반성의 맥락에서 나온 글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그 개봉한 오펜하이머의 후반부 끝에 바네바 부시가 잠깐 나옵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게 모든 데모의 어머니는 1968년에 이런 마우스가 처음 세상에 소개되던 해 화상 채팅도 됐습니다. 그래서 원격지에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여기 어디쯤에 있을 거예요. 마우스 포인터가 2개가 나와 있는데 원격에 있는 사람이 같이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동시에 얼굴을 보고서는 문서를 공동 편집하는 그런 것이 1968년에 소개가 돼서 이게 그 이후에 나올 모든 데모의 어머니다 라고 이제 칭해지는 어떤 충격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더글라스 엥겔바트는 인간 지능의 확장, 그러니까 AI가 아니라 IA를 생각을 했습니다. 인텔리전스 앰플리피케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작업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해왔었는데요. 이 더글라스 엥겔바트의 작업에 요 장표가 다 아까 그 사티아 나델라가 그 역사를 짚어줬던 장표를 캡처한 부분입니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큰 영향을 받았어요. 엥겔바트는. 그리고 그 엥겔바트의 생각은 또 앨런 케이에게 영향을 줘서 모든 어린이를 위한 퍼스널 컴퓨터란 그것도 기념비적인 70년대의 글이 있는데 그걸로 또 연결이 되면서 그 알토어라는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스티브 잡스죠.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죠. 1968년에 그 모든 데모의 어머니를 보고 와서 앨런 케이가 그린 사파입니다. 그래서 앨런 케이가 그린 사파가 되게 아이패드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 이미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이런 도구들을 어린이한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되게 인상적인 말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매체 또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그 다음 단계를 펼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는 것은 의미 있기를 바란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한번 다시 짚겠지만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자세하게 짚지는 못하겠지만 이것도 되게 기념비적인 글인데, 인간 컴퓨터 공생에 관련된 팔로알토의 어떤 그 상황들을 이끌어낸 데에 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리클라이더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티아 나델라가 인용을 했었던 The Dream Machine이라는 책이 리클라이더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챕터가 저의 기원을 따라 올라가는 그런 얘기였었잖아요.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가 나오게 되고 그 퍼스널 컴퓨터를 만난 사람들이 흥미로운 문화, 아까 그 데모씬 같은 것들을 펼쳐내고 알려주고 배우고 서브컬처 안에서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났다가 이제 제가 기원을 찾게 되는 그런 맥락이고, 그게 뉴미디어 아트씬하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데모씬이 또 관련이 있거든요. 네,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메타버그 세계관. 그래서 이 메타버그 세계관이라는 것도 사실 노소영 관장님하고 관련이 있는 게, 어느 날 관장님이 SNS에 메타버스의 오타를 봤다. 메타버그라고 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가 이제 송송 펼쳐져서 어떠한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것을 이따가 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2015년쯤에 그 코딩에 푹 절어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AI에 푹 절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과잉에 의한 결핍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를 하면 좀 과하게 하는, 뭐 이게 약간 덕후적인 면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과하게 해서 다른 걸 소홀히 하는 뭐 그런, 또 오히려 뭔가를 많이 정보를 얻다 보니까 어쩔 줄 몰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곤 하는데, 이때 제가 2022년 2월에 그 알파 코드 논문을 보고서는 너무 이게 다른 온도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한글로 번역한 거가 그 알파 코드 논문, 알파 코드가 그 코딩을 하는 AI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 전에 물론 오픈 AI에 코덱스라는 게 있곤 했었는데 2022년에 딥마인드가 이걸 내는 걸 보고서는 이게 뭐 심상치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가, 그 논문 후반부에 약간 SF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코드 생성은 고등 AI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의 코딩 능력은 재기적으로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점점 더 발전된 시스템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마인드는 조금 그래도 진중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글을 슬그머니 넣어놓은 걸 보고선, 그러니까 이게 논문의 본문에 있는 것보다는 브로더 임팩트라고 이게 어떻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을 막연하게나마 적어본 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충격으로 다가와서, 당시 GPT-3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그걸 해보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2021년 11월부터 GPT-3를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거를 제가 2022년 2월에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읽고서는 이제 메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했죠. 페이스북에 포스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뭔가를 공부하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아놓은 거는 여기가 끝이지만 2023년 9월 19일 이후에도 요즘까지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메이저 번호는 98이지만 마이너 번호까지 하면 이때가 이미 한 200회 가까이 됐었던 거였어요. 지금은 400회 즈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메모들을 남기면서 이거를 가지고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요즘에
썼던 포스팅인데 뭐 추론의 속도, 뭐 균합적 편향, 이것은 최근에 나온 달리3를 가지고서는 글에 관련된 이미지를 생성을 한 것이고요. 아까 그 메인 제목이었었던 8비트 퍼스널 컴퓨터 키드 등에 들어가는 사파들도 다 달리3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GPT-4와 티키타카 하다가 그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그려보라.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면 다시 그 그림이 저한테 피드백이 돼서 다음 단계에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보고 이런 주거니 받거니를 하면서 만들었던 그림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 정도를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10월 초중순경에 썼었던 글일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어떤 그 발표를 보는데 균합적 편향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그 발표에서 나와서 내가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개념, 이게 약간 데이터에서 어떠한 그 필터링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해야 될까요? 어떠한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보는 편향 같은 것들이 모델을,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데 어떤 그 단계에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가설이나 가정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관점이 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서 모델을 만드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 중에 문득 인덕션이나 뭐 디덕션, 이런 귀납이나 연역, 이런 개념들이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GPT-4에게 말을 겁니다. 덕션이 전미어인 것들이 뭐가 있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 이름으로 치면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도구를 써서 그 코드를 실행을 GPT-4가 하게 해가지고 그 도식을 다이어그램을 만든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그림을 그려보게 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GPT-4와 이야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 결이 잡혀지는 것이, 덕션을 만약에 의인화한다고 하면 얘는 다양한 전미어가 붙더라도 그 덕트가 이게 이끌어내다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의 원래 성향인 것은 온존하면서 다른 전미어 접두사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어떤 통찰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미어들이 있을 때 이거가 그 GPT-4가 생성한 것을 제가 인용한 거고요. 어떠한 연결점이 있냐. 이제 내가 좀 이해하기 쉽게 뭐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보면 덕션의 본질을 나타내는 밝게 빛나는 심정을 가지고 있고, 인물 주변에는 다양한 접두어가 부여하며 그들의 오라나 태도에 약간의 변화를 주지만 인물의 핵심 본질은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프롬프트가 나와서 아까의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리고 인하고 덕션을 의인화해서 대화를 이제 요새 모델들은 그 퍼소나를 쓰는 게 뭐랄까 가이드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퍼소나를 써서 그런 어떤 인물 시뮬레이션 하는 느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인과 덕션을 좀 대화를 하게 해봤어요. 그래서 인덕션에서 인이 여기서 몇 가지 동물들의 발자국을 발견했어. 그런데 덕션이 어떤 게 발자국 중에 어떤 것이 눈에 띄는지 알려줄래. 그래서 인은 계속 관찰을 합니다.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관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덕션은 계속 대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발자국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관찰이 있는 다음에 그러면 그걸 확인해 봤어 물어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가면은 물이 있을 거야. 아마 그 동물들이 모두 수원을 향해 이동했을 거야. 이게 지금 인덕션의 개념을 대화로 풀어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과 덕션이 둘이 티키타카 하는 느낌으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인의 대사, 인을 약간 밑에 있는 그 퍼소나를 줬거든요. 인의 대사는 그렇게 보니까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나도 interesting하네 라고 해서 이제 대화가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시도했었던 그 과정들이 코드 인터프리터에서는 다른 GPT-4 세션에서 그 접두어들의 목록들을 얻어온 걸 가지고선 이렇게 도식화해줘 라는 거를 코드를 얘가 짜게 하고서는 그거를 계속 피드백을 주고서는 조정하면서 원하는 것을 만들게 하는 어떤 방향 조정의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역과 귀납에 관해 알아보자 라는 것도 뭐 어원하고 뜻, 예문 이런 것들로 단어의 의미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해서 그 개념들을 그려보라고 한다거나 비교해 본다거나 연역하고 귀납 만화로 표현해 보게 한다거나 사건 만화 같은 걸 요새 또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완벽하진 않고 늘 보면은 그 환각 같은 거, 헐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오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피드백을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했을 때는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제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조정될 수 있게 하는 과정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확 지나가서 안 보일 수 있지만 챗 GPT의 인터페이스 상에서는 프롬프트를 수정을 하면 나무 구조로 탐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쓴 프롬프트를 생성이 된 거를 다시 수정해서 하면 분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분기를 타고 가는 그런 접근들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프로젝타 지원의 개념 설명했을 때 더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가는 그런 느낌들을 쓸 수 있고 백트래킹 개념을 써서 이 결과를 가지고서는 거꾸로 다시 입력에 넣어서 그거를 또 다른 출력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접근들도 수작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챗 GPT 등을 쓰는 세션이 뭐 길게는 100회, 뭐 짧게는 뭐 보통은 10회 정도에서 그렇게 길게 이어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길게 이어가다 보니까 조금 허무해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파고들어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요즘에 근데 제 고민은 고민이나 실험은 이런 쪽의 실험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모달 생각의 도구. 그래서 요새 인공지능들은 이미지를 잘 읽기도 하고 생성을 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걸 대화를 하면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것들의 실험들이 요새 나오고 있는 중일 텐데 대부분 이미지를 그린다, 인공지능으로 생성한다 하면 묘사를 한 걸 그리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관심사는 글을 이미지화하는 게 아니라 생성된 이미지로부터 영감이나 질문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피드백 루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각적인 큐에 의해서도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다 보면 길게 이어가다 보면 이거를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하거든요. 컨텍스트 안에서 그 대화의 맥락을 학습을 합니다. 오랫동안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은 in context learning에 의해서 맥락을 되게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동시에 약점이 맥락에 갇혀요. 그러니까 상자 밖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단점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아리를 또는 상자 밖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롬프트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재미있고 지난함에 허무한이라고 썼네요. 약간의 원칙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자주 쓰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게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GIGO.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입력이 들어가야 좋은 출력이 나온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모델들은 뭔가 알고 있다. 근데 특정한 단어, 토큰이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게 파문이 퍼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게 안 나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나 내가 와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지 못해요. 메아리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첫 응답은 보통 늘 그저 그래요. 되게 중립적인 계륵 같은 의견 생성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할지 잘 모를 때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질문을 하면 좋은가?
그다음에 뜬금없이 아이디어를 발상하라고 하면 뭐 거의 100이면 100 되게 밋밋한 응답이 나오고, 일단은 충분한 정보를 줘서 잘 읽어낼 수 있게, 읽기를 일단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매우 구체적으로 줘야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되게 지난합니다. 이럴 거면 그냥 내가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떡잎부터 별로인 거는 바로 멈추고, 예. 그 다음에 이게 특히나 새벽에 할 때 공회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검토를 하거나 분기를 하거나, 그 분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검토를 스스로 할 수 있게 검토해봐. 혹시 네가 실수한 게 있는지, 논리적 비약이 있는지, 그런 것들, 또는 반론을 얘기해 보게 한다거나 하면서 약간 그 시스템 1의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스템 2의 약간 숙고하는 생각, 반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시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번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중간에 회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세션에서 좋았던 건 뭐였고, 아쉬웠던 건 뭐였고, 어떤 시도를 안 했고,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회고하는 거죠. 이거를 사실 사람하고는 아까 제가 기록을 하면서도 많이 했고, 수업에서 피드백 받는 거. 근데 사람하고는 하리라고 하지만, 인공지능하고 하는 건 좀 되게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성향을 탄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불편하지,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게 너무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회고를 같이 나누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이 요새 또 많이 실험하는 건데, 생성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생성은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용도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을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질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하는 것들로 저는 어떤 사람인가 같은 걸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뭔가, 뭐 그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토큰, 새로운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결국에 요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은 동시대 도구를 써서 계속 좋은 것들이 더 나아진 것들이 나오긴 할 텐데, 현 단계에서는 내 생각의 메아리를 넘을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될 쪽이네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이러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퍼스널 컴퓨터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이 사람은 딥마인드의 CEO인 데미스 하사비스죠. 데미스 하사비스가 지금은 머리숱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즈음 2015년쯤에 했던 발표에는 늘 이 장면이 들어가요. 내가 소년 체스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스스로에게 선물을 준 것이 이 싱클레어라고 불리우는 8비트 컴퓨터다. 그리고서는 스스로 코딩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들을 많은 인물들의, 지금 40대나 50대 초반, 뭐 좀 젊으면 30대 후반의 인물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픈 AI의 샘 얼트먼도 인터뷰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사람, 그냥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그 40대가, 30, 40대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경험인 거죠. 근데 제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좀 골치 아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골치 아프냐면, 요새 그 롱터미즘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라던가, 뭐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한 어떤 우려, 그래서 지금 이런 개념들도 어떻게 보면 좀 생겨날 수 있는데, 이렇게 발전의 가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 같은 거에 대한 고민점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메타버그 세계관이라고는 제목을 가지고선 제로의 책이라는 작년 초에 출간된 책의 그 한 코너에다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버그가 존재하고 디버깅하고, 그래도 버그는 존재하고 디버깅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요새 AI 씬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계속 뭔가를 가속을 하고 다음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것이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같이 아울러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인터넷이 그랬고, 인터넷이 그 공짜로 가기 위해서 광고가 등장한 게 결국에는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를 했는데 그게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능형 광고에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소셜미디어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소셜미디어도 어떤 양날의 검 같은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코딩 교육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문턱을 낮춰서 스크래치 같은 도구를 써가지고 문턱을 낮추고 많은 사람을 환대하는 게 모두를 위한 전략일까? 아니면 그거로 풀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더 높은 실링을 향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접근일까? 뭐 이런 고민 같은 것들. 로블록스가 이제 좀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이때는 그래도 좀 로블록스의 이슈를 썼는데, 로블록스 같은 것들이 를 만드는 창작 도구의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로블록스가 악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일부 인정해야 되는 그 양면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금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근데 그게 있어야 비로소 그런 어떤 창작의 도구의 문턱을 낮추는 그런 어떤 딜레마 같은 것들이 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사이에 이게 2022년 초에 출간이 된 건데 상점벽해가 일어났죠. 이 미드전이 초반에 그렸던 건데 요새 보면은 이 책이 아마 3월인가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3월인가 4월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 정도였지만 요새는 뭐 장난 아니게 나오죠. 그 사이에 엄청난 점프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적고 싶었던 것들은 이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는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여기 보면은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다 보이진 않지만 데미스 하사비스가 알파고 때 한국을 방문해서 했던 인터뷰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철학적 레벨에서 왜 제가 인공지능에 20년이 넘도록 매진해 왔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인데요. 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과다 정보입니다. 유저와 과학자로서 개념이나 물리와 같이 중요한 것에서부터 엔터테인먼트 같은, 예를 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채널이 많은 것들도 우리들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의 복잡성입니다. 우리가 더 이해하고 마스터하고 싶은 시스템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기후, 질병, 에너지, 거시경제 등의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이 모든 문제의 메타 솔루션으로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학자들과 의료진들과 연구원들을 보조해서 각 분야를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현재 개발 중인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과학자나 인공지능의 보조를 받는 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윤리와 책임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하자면,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금 이 새로운 기술들은 모두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술 자체는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이미 하고 있던 고민이, 슬슬 생각하기에 기술이 좀 중립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쪽으로 저는 편향이 되고 있었던 즈음이거든요. 지금 뭔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 같은 약간 같은 것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아직 제가 충분히 제 안에서 녹여내지 못해서 잘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미 후반부로 왔을 때는 정보 과잉이 또 일어나고 말았죠. 과잉에 의한 결핍 같은 게 생기는 모먼트 즈음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요거로 넘어가면 이제 말이 좀 틀릴 것 같아요. 이거는 카리스마 머신이라는 책의 내용인데, 그 모든 어린이를 위한 컴퓨터 프로젝트인 OLPC 프로젝트의 그 흥망성쇠를 담은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기술에 조숙한 소년이라는 문제를 다뤄요. 기술에 조숙한 소년이 뭐냐면,
이런 OLPC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문화적인 장르가, 문화적인 어떤 그 배경이 MIT 등을 중심으로 한 해커 문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경험한 시모어 페퍼트 같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린이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 문턱을 낮추는 작업 같은 것들을 굉장히 오랜 세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 선의가 있는 동시에 문제점이 여기서 같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카리스마 머신을 쓴 모건 에임스가 짚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문화가 아니다. 그 부분의 고민점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요. 근데 모건 에임스가 짚는 세 가지 그 기술에 조숙한 소년의 상을 얘기하는 게 컴퓨터는 기계들의 프로테우스가 그 다양하게 변신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메타미디어적인 것이고요. 갈망하는 사람과 창의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이 갈망하는 사람하고 그 해커 문화의 어떤 저항하고 약간 그 1960년대 그런 어떤 저항 문화하고도 이게 연결 지점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 어떤 기술의 문턱을 낮추는 씨앗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인베딩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말하는 것이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얘기를 한다는 인상을 자꾸만 요새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사람, 계속 요새 그 다음을 펼쳐내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오픈AI 같은 곳에서 시도하는 바가 굉장히 급진적인 실험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걸 연구실 안에서 충분히 숙성시킨 쪽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서비스를 내면서 A/B 테스트하고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담듬는 접근 같은 것을 급진적으로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챗GPT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저항군과 공장으로서의 학교.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등의 인물들을 보면 학교를 다니다 말았어요. 그 다음에 저항정신 같은 것도 있어요. 한때는 저는 이런 것들을 상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다른 것을 하기 위해 와해성 혁신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건강하기만 한 것인가. 그리고 다시 저를 돌아보면서 사실 저도 한때는 뭐 제가 아주 코딩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만능감 같은 게 있어요. 누구나 그런 약간 중2병 시절을 겪을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고 코드로 말이 현실을 개변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에 젖어 있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40대 후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이 이루었던 정체성에 관련된 뭐랄까 뭐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괜찮았던 건가? 그리고 제가 아까 수업에서의 그런 어떤 실험 같은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게 잘 전이가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걸 성취해내는 것에 즐거움을 얻고 일상에서의 자극을 가지고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펼쳐내고 이런 것들이 어떤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것인가? 그거를 늘 좋다라고만 얘기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점 같은 것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게 기술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은 좋은 기질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으로 사회에 현재 임팩트를 주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파급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같은 거를 고민해 보게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있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있고 하잖아요. 문제들을 이뤄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여기 나오는 그 yearners예요. 정말 화성에 가고 싶어서 갈망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땅을 뚫고 미디어를 포섭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 사파에 그렸던 것들이 다 그림이 실루엣이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일정 부분을 저한테서도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장기주의만이 아니라 이 장기주의에 관련된 인물도 다 비슷한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효율적 이타주의도 지금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선한 것 같지만 한 번 더 뒤집어 생각하면 뭔가 고민이 되는. 그런데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것들 또한 또 반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태스크 리얼이라는 것은 팀릿 게브르 등의 소수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뭐 트랜스 휴머니즘, 뭐 여기 싱귤러터리언이즘, 그러니까 싱귤러리티가 온다. 급진적인 가속을 하거나 인간을 초월해야 한다거나 효율적 이타주의를 지향한다거나 장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하고 엮어 들어가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태스크 리얼이라는 거를 비판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태스크 리얼을 어떠한 그 맥락에서 비판을 하냐면 우생학, 21세기 우생학이다라는 맥락에서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특정 부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거기에 뭐 포함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정말 지금 세상에서 가속을 하고 있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내고 있는 쪽에서는 결코 그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약간 뭐 능력에 의한, 그러니까 인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의 인정에 의한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류가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분쟁 등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 정치적인 올바름 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읽는 게 편하지만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렌즈를 가지고 요즘에 돌아가는 일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고민에 젖어서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이 있으면 뭘까? 같은 것까지 생각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